Good afternoon, everyone. 안녕하세요. Now in 광주 설 명절 특집 2025년 대한민국은 김소연입니다. 대한민국이 몹시 아픕니다.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은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민주주의 역사지만 촛불 하나로 무능한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드디어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이자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선 21세기 모범적인 국가인 이런 대한민국에서 계엄은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는 어김없이 밝아옵니다. 2024년의 모든 액을 2025년 태양의 기운으로 날려버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입니다. 머리를 치면 꼬리가 공격하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공격하고 몸통을 치면 머리와 꼬리가 공격하는 상산의 뱀 소련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그 어떤 공격을 모두 막아내는 그런 저력을 보여줄 을사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 명절 특집 2025년 대한민국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한민국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분야를 희망으로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 시장과 함께 희망찬 정치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듣고 오실게요.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릅니다. 새해 복! 네,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 시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희 항상 뵀었던 얼굴이라 예. 오래된 아침 일찍 나오다가 네. 편안하네요. 그래도. 가족을 보는 느낌인데 어떤 느낌 드세요? 그래요. 가족이 항상 다 좋은 걸까요? 예, 뭐 그래도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는.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저희 2024년 이제 너무 한 해가 다사다난했었는데요. 부시장님께는 2024년 뭐 저희가 함께한 세월도 거의 6개월 되긴 했습니다만 예. 어떤 한 해였는지 소감을 좀. 2024년은 진짜 격변의 해였던 것 같아요.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그러기도 한데 뭐 저도 사실은 선거 떨어진 해고 별로 막 썩 좋은 해는 아니긴 합니다만 또 새로운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 시기가 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 기회에 그 덕으로 또 우리 글로벌 광주방송에서 방송도 한 6개월 이렇게 같이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저희에게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한 해였죠. So as of 2024, now we have the former deputy mayor of Gwangju City, Kim Kwang-jin, here in the studio with us. And actually, he was our MC for about 6 months last year as well. But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political, economical, and the cultural aspects of South Korea, wrapping up 2024 and talking about how we're going to proceed on with 2025 under the title 2025 South Korea.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2년 8개월 만에 이런 모든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시계가 어디쯤에 이제 멈춰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계는 일단락이 지어졌다고 보는 것 같고요. 이제 그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고 하는 논쟁으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이제 가 있는 것 같고. 연관해서 보자면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가 이제 탄핵이 이루어지고 나면 헌법상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어떤 분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느 당이 될 것인가, 누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관심도로 많이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이제 명절 때 설 밥상에서의 민심,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만난 가족분들이 다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누가 되지?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저희가 사실 설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만큼 가족분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민심이 그야말로 입 밖으로 꺼내 나올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탄핵이 되고 나서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이제 선출을 해야 하는데 예.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하고 있는 탄핵 재판과 또 공수처와 검찰이 이제 중앙지검을 통해서 기소했고 기소하는 이제 이 일반 형사법정이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아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늦으면 3월, 빠르면 2월 말 뭐 이렇게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형사 재판은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 8월, 9월 뭐 이 정도의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란죄라고 하는 게 형량이 무슨 벌금형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형 아닌 무기징역 뭐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구속까지 이루어지는 상태의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재판부에서 영장을 승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빠른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Right, so we are actually talking about, I don't know if I should call him the current president, but anyways, Yoon Suk-yeol, how he had declared the martial law in December last year, and ever since then, a lot of things have been happening in the country. There is a big political turmoil that is ongoing, and I believe starting with the Lunar New Year's that has just begun today, there will be a lot of discussions and talks that will be brought up to the table among all families and households celebrating the Lunar New Year's regarding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Now, the impeachment motion is actually, well, it had already passed, and there would be the court trial that would be most likely wrapped up in March, if at the latest, and at the end of February, if at the earliest. However, as for the criminal trials, they will be conducted until August or September. And of course,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we would like to talk about is whether or not Yoon will be impeached and Yoon will be called guilty of the treason. Now, as for this treason, the significant amount of the sentence will be either forever, permanent, or it will be sentenced to death. Though we do not practice the death penalties here in South Korea anymore, a lot of attention is actually being drawn to how it's going to be conducted furthermore.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그리고 사실 그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뭐 구치소까지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 초유의 사태잖아요. 이런 그렇죠. 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증폭이 되면서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흔들렸고 서민 경제 또 자영업자들에게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을 했고요. 여러 가지로 세계 정세, 뭐 국내 정세가 아주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안이 좀 있을까요? 사실 달리 방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범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온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태인 것은 명확하고요. 다만 이렇기 때문에라도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내려줘서 이 국면을 이제 종결시키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수순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정도의 수준의 나라가 이런 계엄을 갑자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모습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상황으로 보면 대한민국 정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그 권한을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국회가 입법부에서 4시간 만에 그 계엄을 해제시키고 국민들이 눈이 오는 날에도 똘똘 뭉쳐서 민주주의 수호라고 하는 그 관점을 지켜냈구나. 대한민국이 정말 이제 민주주의 국가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 할지라도 이런 막무가내의 일을 벌이지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도 하셨을 것 같고요. 또 하나로 보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2년 반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최근에 이 상황을 온 국민이 이제 목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습을 지난 1년, 2년 전부터도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이거 국가 운영이 정상적인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5년의 임기를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찌 보면 짧게 임기를 끝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보수 단체에서 굉장히 좀 과격하게 집회를 하기도 했고, 뭐 지난 뭐 주말이었나요? 이 지지난 주말에는 뭐 법원에도 이렇게 가서 약간 좀 기물파손도 있고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런 보수 단체의 좀 과격한 행동이라던가. 뭐 보수단체냐 진보단체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대한민국이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시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까지 된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많은 문제점들이 다 세상에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재판받지 않고 경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잘못되면 감옥에 갈 수 있다. 바로 현직에서도 구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진 이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이나 법원을 침탈한 예가 있었는데 다수의 분들이 징역 22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랬는데요. 아마 지금의 상황에서도 국회나 사법부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백색 테러를 가한 모든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Right. I think it's a very important thing that he has just noted because as of the current situation that is ongoing with Yoon being, well, you know, what he is actually going through right now as far as we are concerned is actually another proof of how democratic South Korea is. And this is something that can be seen as an opportunity among the crisis that we are going through amongst the whole world's perspective, because South Korea has now been developed so much, and now we can see it through all this series of events that had happened, that the martial law had been declared. However, it had been overturned by the National Assembly within 4 hours, since the National Assembly people have come to vote against it within 4 hours since it has been declared. And ever since then, a lot of Korean citizens have been out on the rallies in the cold, in the snow, and they have been protesting in a very peaceful, quiet rally style, and they have actually achieved rather a performance or somewhat success in terms of Yoon being, well, currently held under detention. 지금 이제 헌재 결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빠르면 2월 말 또 좀 늦어지면 3월 초에는 이렇게 뭐 다시 이제 대통령 그 선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좀 결론이 될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이제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기존 6명이 있을 때에 비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뭐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9명을 채우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판결을 통해서 9분이 다 채워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이 역대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를 헌법재판을 통해서 받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60일 정도의 기간이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 90일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길어도 뭐 그렇게 늘어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한 분은 탄핵이 기각된 거고 한 분이 탄핵이 인용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90일이면 끝이 났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간 안에 결정은 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너무 명징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구속돼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태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그런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빠른 판결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좀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을 저희가 좀 유추를 해본다면 사실 지금 뭐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에 있고 뭐 이재명 현 대표 같은 경우도 당 대표 같은 경우도 좀 다양한 뭐 이렇게 말들이 구설수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다음이 어떻게 될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현재 여론조사의 지표들로 보면 물론 여론조사마다 조금씩의 차이점들도 있고 또 요즘 이제 여론조사가 너무 특정 집단에 과대 포집되고 있다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합니다만 초기에 비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인 것은 추세상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래서 탄핵이 이루어지면 민주당이 자연스럽게 대선을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양당 정치가 명징한 정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정당이 결국 50대 50의 싸움을 갈 겁니다. 처음에 생각은 탄핵만 이루어지면 뭐 거의 뭐 7대 3 정도의 스코어, 뭐 8대 2 정도의 스코어로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선거는 그렇지 않고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상황을 보시더라도 사실 안철수 후보가 제3지대에서 출마하지 않았다면 문재인 후보가 이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는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해서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중도 표심을 어느 정도는 흡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만 지금 각 정당들은 일단 경선에서 승리해야 본선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경선에서 승리하려면 각 정당의 좀 극단적인 주장들을 더 얘기를 많이 해야 지지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당의 안에서는. 예. 그래서 중도층 입장에 생각하기에는 각각의 후보군들이 다들 너무 우리를 배려하지 않는 주장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조금 여러 면에서 흔들리긴 할 텐데 그래도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는 것이 가장 유력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유력한 후보들의 다수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선의 프로세스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다 마치고 나서 출마할 수 있는데 지금은 중도 사퇴를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도 사퇴까지를 감안해도 가능할 것인지.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도 사퇴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뭐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표명을 하지 않고 있고 김문수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는 많이 이제 올라서 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이 다수의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본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Right. So what we have just heard about is the Constitutional Court where they have newly appointed, and so there is a total of 8 judges that are working in the Constitutional Court among all a total of 9, and so it will be less likely that there will be any disputes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at is going to be made. And when we have a look at the previous records of how South Korean former presidents have been judg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t took about 60 to 90 days maximum. So it is very unlikely that it will be prolonged on for furthermore for Yoon to be decided whether he will be impeached or not. And also we took a moment to listen to the outcast of how it's going to be proceeding on after Yoon steps down if he is impeached, because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must be held immediately afterwards. If latest in March, if earliest in the late February. And there is a lot of disputes among the public sentiment as well regarding who is going to be the next president, whether it's going to be Lee Jae-myung, who is the current floor party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or it's going to be Hong Jin-pyo, Kim Moon-soo, or others such as Oh Se-hun, who is the Seoul City Mayor representing the People Power Party. So let's get to see how it's going to be held on.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설 명절 특집 2025년 대한민국은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잠깐 노래 듣고 다시 와서 2부 이야기 들어갈게요. 로이킴이 부릅니다. 잘 지내자 우리.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시민 여러분.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배달앱이 도입돼서 음식을 편하게 시켜 먹게 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무려 10%나 되는 수수료를 받으면 소상공인들은 10,000원, 20,000원 팔아가지고 배달 대행료까지 하면 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하면 무려 20,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7, 8,000원의 수수료를 떼는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경제 일자리 재단이 공공배달앱을 선정하고 수수료를 2%대로 낮춤으로써 소상공인들도 숨통이 트이고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 시민들의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윈이라는 정책이 지금 확산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메포와 땡겨요로 당장 갈아타시죠. 적극 강추드립니다. 광주 공공배달앱 위메프5와 땡겨요를 이용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착한 소비를 실천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광주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립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소비, 광주가 합니다. 이 캠페인은 지주엔과 광주경제진흥 상생 일자리 재단이 함께합니다. 귀뚜라미는 지키겠습니다. 지진으로부터, 가스 누출로부터, 환경 오염으로부터, 가스비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귀뚜라미 50년 기술로 품질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보일러는 역시 귀뚜라미. 네, 설 명절 특집 2025년 대한민국은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2025년 대한민국은 희망찬 정치 이야기 나눠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부시장님은 2025년은 어떤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나 현재 뭐 전국 속에서의 바람이 있으실까요? 어쨌든 올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고 좋은 대통령이 잘 좀 뽑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을 빨리 좀 매듭짓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좀 노력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모든 국민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그런 소망이 되는 내용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구속 상태에서 현재가 이제 재판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수 대통령의 연이은 탄핵 그리고 구속 이 상황을 이제 사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로울 수도 있고 보수 쪽에서 계속 이런 일이 있으니까요. 뭐 부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진보냐 보수냐의 기준으로만을 나눌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대통령들도 결국은 다 국민이 선출했습니다.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뽑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좀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치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직업이기도 한데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인정하지 않고 정치는 꼭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점수를 좀 높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정말 막중하고 또 해야 할 일도 엄청 많은 사람인데 내가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면 이런저런 일들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검찰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인데 외교까지 그런 고민 없던 사람들을 우리가 좀 뽑아왔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을 스스로 좀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새롭게 뽑히는 대통령은
정말 그냥 인기만을 가지고 혹은 그냥 그 사람이 평소에 살아왔던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우리의 권한을 위임했을 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따져볼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모두에게도 이게 교육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현재 이런 대통령의 이런 탄핵 그리고 구속 이런 절차 그리고 많은 국민분들이 계속해서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도 계속 집회를 이어나갔었고 그에 대한 이제 결과가 현재 구속의 그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우리 국민분들에게도 어떤 경각심을 준 것 같거든요. 방금 부식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이제 대통령 또는 정치인을 이제 앞으로 선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육이 될 수 있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후보를 선출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걸 알아보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럼 부식령님이 보셨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제 의원들 그리고 뭐 지자체 단체장들 굉장히 많은 이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의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잘 받지 않은 상태로 압축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 선거라고 하는 것을 사실 19살 때까지는 정치에 대한 교육이 잘 있지 않다가 20살, 19살에 딱 되는 순간부터 갑자기 선거를 합니다. 네네.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누가 교육시켜주도 잘 아는 상태에서 그냥 투표장을 안 가면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만 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도 합니다. 저도 정치를 하는데요. 가끔 이렇게 주위를 봐보면 구청장 나오는 사람이 국회의원 나올 때 필요한 공약을 하기도 하고 구의원 나오는 사람이 시장에 공약을 하기도 하고 시장 나오는 사람이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해야 될 공약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공약을 후보들도 그렇게 공약하기도 하고 또 시민들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바라기도 하고 저 사람이 어떤 일을 원래 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냥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업에 바빠서 직접 다 정치를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 대신 정치를 좀 해주세요. 나 대신 투표를 좀 어떤 것을 결정하는 의결에 투표를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위임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가장 나를 잘 알 것 같은 사람에게 투표를 해서 내 권한을 위임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거든요. 뭐 유명한 책 중에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서 투표하는가 뭐 이제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만 실제 대한민국의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한 50억 가까이 되거든요.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 재산이. 과연 우리의 재산과 비슷한 정도의 규모일까요? 예를 들면 학력도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일까요? 직업군도 300명 중에 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뭐 판검사나 변호사 이런 유의 분들입니다. 우리 일상과 가까운 사람일까요? 근데 우리는 투표를 할 때는 그래도 국회의원 정도 하려면 연고대 나오고 판검사도 하고 돈도 좀 있고 이런 사람이 하겠지라고 정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우리의 삶을 잘 대변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혹시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 마우스랜드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 캐나다의 토미 더글러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예전에 이제 했던 영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쥐들이 사는 세상인데 대표자로 하얀 고양이를 뽑았다가 검은 고양이를 뽑았다가 얼룩무늬 고양이를 뽑았다가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네네. 과연 어떤 고양이가 쥐들의 권리를 대변할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반성해 보기도 하면서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 사람이면 대한민국의 국격을 살리는 외교를 잘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분이 국가 외교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왔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을까요? 혹은 평생을 검사 생활밖에 해보지 못했는데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것이라고 알 수 있었을까요?
혹은 자식 교육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 수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가 뽑았지 않습니까? 물론 안 뽑은 국민이 반이긴 합니다만 뽑은 국민이 한 표라도 더 많기 때문에 그분이 대통령이 되신 거죠. 그래서 다음 대통령에게는 우리의 생과 우리의 삶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되게 울림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생각나는 이제 떠오르는 정치인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I think what you're saying is actually precisely right. We just heard about his opinion about how it is very important for general citizens to be able to receive a certain level of education in terms of selecting who is going to be representing our own policies, our own livelihood. And he feels it is very crucial for us to see not only the members of the candidates how much they have or what kind of education they have received, but it's more about the relevance of these candidates' lives to our own livelihoods, and so that we'll be able to judge whether these people will be able to represent our own livelihoods and the policies that can actually benefit our own lifestyles.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런 체계적인 어떤 교육을 받고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바로 투표 현장으로 이렇게 몰리면서 저분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당 정치 체제가 굉장히 명징하게 드러나는 대한민국 정치 체계에서는 사실 정당을 보고 뽑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교육감 선거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에서 정당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죠. 그러면서 이제 팜플렛 같은 것들을 보면서 간략하게 보잖아요. 뭐 양력이라던가 학력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뭐 이 정도 양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 어느 정도 잘하겠지 이러면서 저희가 선출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는 정말 대한민국이 더욱더 그 타이틀에 약간 목매게 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초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이제 저희가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걸쳐서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교육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저희가 또 대선을 또 치르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3월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면 5월이나 6월쯤 이렇게 선거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저희가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우리 국민분들이 고려해서 그래 이 다음 대선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말씀하셨던 뭐 우리 삶에 밀접한 그런 것들도 다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과들도 있어야 할 것이고 할 텐데요. 일단은 대통령이 되려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당의 후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정당의 후보가 될 때 국민 여론조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도 하고 또 당원의 투표를 적극적으로 묻기도 합니다. 대부분 50대 50의 비율로 참여를 하는데 한국 분들이 한국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을 되게 좀 혐오하는 측면들이 있죠. 정당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좀 무시하기도 하고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건 좀 내 일상하고는 달라. 나는 약간 순수한 사람이야. 그래서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일상이 정치와 관여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 방송국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기름값을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자동차에 세금을 매기는 것도 그렇고 다 정치가 관여합니다. 순수하지 않다,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말할 수 없는 측면이 그냥 일상적인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좋은 대통령을 뽑으려면 특히나 이 양당 구조에서는 각각의 정당에 참여해 주시는 게 저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으로 활동을 한다든가. 예. 그러니까 뽑혀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에 드리는 공력보다 좋은 대통령을 뽑는 데 드리는 공력이 훨씬 더 쉽거든요. 근데 그 쉬운 일에 대한 참여들은 되게 잘 참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100% 마음에 드는 정당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나마라도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으시다면 당원 가입을 하고 내가 좋은 후보를 뽑겠다. 그래서 이 당에서 좋은 후보를 좀 추천해줘야 정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최종적으로 투표장에 가서 선출할 때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사람을 좀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이 당원으로서의 활동도 해주시고 또 사실 여론조사 전화 오면 받기 힘들어요. 2분, 3분씩 전화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 전화의 결정으로 5년간의 대통령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래 그 정도면 내가 광화문에 기차 타고 올라가서 집회하느니 전화를 좀 받아주자라는 생각으로 특정한 정당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분들 외에 다수의 국민들이 경선에도 좀 참여를 해주신다면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 사람이 당의 후보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양 당에서 이런 후보가 정말 좋으니까 좀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다 적극적인 태도의 그런 정치적인 개입을 모든 시민분들이 국민분들이 하기를 이렇게 권고해 주시는 거군요. 예. 그럼 만약에 그렇게까지 그래 내가 당원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에도 참여하면서 내가 직접 이 정당 내에서 원하는 후보자를 좀 더 추천해보고 하고 싶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조금은 조용하게 나는 활동하고 싶어. 난 그냥 내 최소한의 권리만 행사하고 싶어라는 분도 계실 텐데 왜냐면 이게 이제 이거는 정치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뭐 다른 지자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선거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어떤 양력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더 알아보면 자세하게 이 후보가 정말 나를 위한 정책을 펼칠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을 펼칠지 이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스펙만으로는 사실 알기는 어렵겠죠. 다만 이분이 평소에 살아왔던 모습 안에서 과연 공적 영역의 삶을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뭐 교수님을 하시든 변호사를 하시든 어떤 뭐 다른 직렬의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꼭 정치를 잘하거나 공공적 마인드를 가졌다는 것을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소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뭐 돈을 들여가면서 살아왔는가, 헌신 봉사하며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역 자체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해왔던 사람인가. 평소에 이 지역에 대해서 별로 뭐 거주하거나 머물지도 않다가 선거에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 한번 출마해볼까? 라고 하는 스펙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역구 쇼핑한다고 흔히들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그냥 뽑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정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특정 분야에서 대학교 교수님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컴퓨터공학과 교수님 같은 경우에 정년을 할 정도였으면 그 분야에서는 되게 전문가시고 능력자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분야의 일이라도 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년 제도인데 한국은 그 분야에서조차도 정년이 되면 이제 정치 영역으로 오시거든요. 과연 이게 온당한 일일까? 그런 분들에게 정치를 맡기는 게 꼭 좋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말씀을 종합해보면 사실 우리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경각심이 이제 생긴 만큼 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냥 수동적인 자세에서 그냥 투표만 하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양력만 쭉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확인을 제대로 해보고 또 당원 가입도 해보시고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이런 대의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라시는 것 같고 정말 그게 좀 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So what we have just talked about is how we're going to be proceeding on about this current situation, not only in terms of what's going to happen immediately into the political situation, but about how the people of South Korea, it might be a little
little bit better for us to receive a certain level of education regarding how to choose our political representatives, become a member of the party maybe, or answer the survey polls, and also be able to consider a little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each of the candidates as to whether or not they can be publicly representing ourselves.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아까 일부에서 진행했었던 것을 좀 이어가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이나 6월에 이제 조기 대선에 아마 저희가 돌입하게 될 그런 전국으로 보이는데 정치권의 행보가 지금 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지금은 예상이 불가합니다. 아직은 탄핵이 정확하게 이제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고 그러는 과정 안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분당이 될 것인지 결집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이제 이재명 후보의 단일 대우로 굳어져 가는 상태이고 김동연 지사가 그래도 다크호스로 역할이 좀 있습니다만 당내 세력이 워낙 없기 때문에 전체 지표에서도 뭐 그렇게 유의미한 표가 많이 확보되진 않았습니다만 당내 경선에서는 훨씬 더 그보다 낮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내의 후보는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후보가 비슷비슷한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 비슷비슷함도 다 10%대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오세훈 후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카드는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분당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모습에 따라서 대선의 국면이 1대1의 구도가 될지 아니면 2강대 1중의 구도가 될지 뭐 이런 모습들을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승민 후보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이 부분도 보수의 후보군 안에서는 중요한 역할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Right, so what we just heard about is the brief introduction about how he forecasts the political situation will be if Yoon's impeachment does become approved, because it is very likely that we will be entering into the early presidential election in May or maybe possibly in June, by which time the Democratic Party, it's very likely that Lee Jae-myung, the current floor party leader, will be running as the main candidate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though there is a governor that is also rising, but we still do not see him as a very big potential threat because he does not have his own great power of support in his own party. Also in the People Power Party, we have about 3 main candidates that are on the rise. However, they do also have very limited number of percentage of supporters as of now, less than about 10%. And we also do not know what's going to happen with Han Dong-hoon, who was the former floor leader of the People Power Party, because he may also be seen as something that can be leading into a totally new perspective, whether he's going to stay with the People Power Party or he's going to be separated into another party.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좀 다양하게 저희가 관심을 두고 많은 분들을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이런 또 하나의 생각도. 포인트로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일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3% 이상의 정당 지지율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 대선에서도 뭐 그 정도에 상응할 정도는 표를 확보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50대 50으로 붙어있는 상태에서 사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대선도 0.7% 차이로 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갭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인데 이 3%의 분열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그 전까지는 진보당이나 정의당의 표심 3%가 진보 진영에게 매번 갈라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중도 사퇴를 요청하는 일도 벌어지고 책임론이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의 3%는 어느 쪽의 표에 영향을 행사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30대를 대표한다고도 하는 이준석 대표의 그런 어떤 행보도 좀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40대가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정말.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떤 이제 대통령이 되는가
정치가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탄핵 정국을 벗어나서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금 조금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 같았습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 앞에 사람이 평등한가라고 하는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승만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거의 왕정에 가까운 시절이었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뭐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도 그렇고 전두환 박정희 시절은 이제 군사 독재 시절로 정권을 가진 사람이 힘을 다 갖는 이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것이 법이 아니라 그냥 중정의 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생각했어요. 과연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을까?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권력을 가진 사람을 탄핵시킬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죠. 또 하나는 이재용이란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과연 감옥에 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권력을 가져도 돈이 많아도 잘못을 저지르면 감옥에 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를 한 발 한 발 만들어 온 것이 지금 대한민국인데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에 부역했던 많은 인사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단죄하고 척결하는 것,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이제 민주주의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 계엄에 동참했던 부역자들을 잘 척결하고 힘이 있었다 할지라도 돈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을 하면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저희가 친일파의 그런 역사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일이 있는데 이 새로운 정부와 이제 정치권이 가장 시급하게 이제 나서서 해야 할 일들로 첫 번째로는 그 부정부패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단죄를 하고 정확하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이제 꼽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시장님이 글로벌 광주 방송에는 특별한 더 애착이 있으시잖아요. 예. 저희와 함께 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글로벌 광주 방송 애청자님들 그리고 시민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울산연이 사실은 매해 60년마다 돌아오는 울산연이 별로 좋은 해가 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올해 울산연은 이제 그러지 않고 정말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울산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위축되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함께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으쌰으쌰 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설 명절 특집 2025년 대한민국은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장은실, 구성의 최은영, 기술의 김형주, 라이브 스트리밍의 기은영, 저는 김소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정오에도 라디오와 유튜브로 설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